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계속 증폭시켜 나가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이 1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1.1% 상승하면서 1900.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2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과연 2분기 GDP 성장률이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전망과 함께 국내외 변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보다도 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1900을 찍고 이제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가 압승을 거두면서 이 아베노믹스가 강화된다면 우리 증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감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의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본다면은 지난 한 2주 정도 사이에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결국은 완화적인 정책 기조로 다시 이제 시동이 걸린다라는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아베 정부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는데 일단 자민당이 승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재시동을 걸고 일본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소비 심리가 탄력을 받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초점이 또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개헌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평화헌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96조에 이제 3분의 2 찬성을 해야 이제 기본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과반으로 낮추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6월에 아베 정부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놓았지만 사실 시장의 반응은 좀 싸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헌을 통해서 보다 더 과감한 정책 행보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좀 관심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경제 체질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금융가의 시각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악셀을 더 밟을 수 있느냐를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밟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의 내용, 흔히 세계 화살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다 지금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환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정책 효과가 나왔고 오히려 향후에도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더 늘려서 대규모 토목 공사에 나선다든지 그런 어떤 성장 드라이브를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도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강화 쪽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화 약세도 일정 부분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 속도보다 만약에 국내에 있는 자동차 수출 업종이 더 크게 확대된다면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는 적을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엔저 피해가 우리 산업계에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네. 개인적으로 사실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물론 엔화 약세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주가 타격을 입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원엔 환율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 하락의 속도라든지 폭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 이런 부분도 있었기 네. 때문에 환율이 과연 꼭 불리한 요건으로만 작용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 여기에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인데 우리가 파는 상품 가격은 올라가는 이른바 교역 조건이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 무역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네. 봅니다. 사실 더 큰 문제, 엔저 요인이 더 컸을까 아니면은 유럽이나 중국의 경기 부진이 더 컸을까라고 한다면은 상반기에는 역시 또 중국의 부진 이런 쪽이 사실 네. 우리 증시에 더 큰 부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2분기에는 엔저 원저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쇄될 수 있었는데 3분기 들어서는 다시 엔저 원고의 원고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들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네. 그러면서 교역 조건의 개선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장벽에 부딪힌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떤 그 환경이 좀 만만치 않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과연 이것이 엔저 때문이었겠냐. 이것만으로는 그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경기 부진 또 중국의 영향도 같이 받았을 거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가 되겠네요. 하반기에 오히려 엔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GDP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 GDP 네. 발표 이제 뭐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지난 2분기 같은 경우가 우리 경제 보면 일단 순수출이 확대되고 또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 났습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모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역 흑자가 크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국내 설비 투자가 그만큼 많이 부진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국내 정책 환경도 그런 기업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이번 주 중반 모레던가요? 한국은행이 이제 2분기 실적시 발표를 하는데 네. 전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뭐 컨센서스 보니까 0.8% 내외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3% 중반인데 네. 요거 자체만 이제 전년 동기로 보면은 2% 정도 성장이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한 2% 중반 후반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고 거기에 결국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시각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역시 2분기는 별로 경기 회복세가 사실 1분기 정도 바닥이었던 건 맞는데 회복세가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치는 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또 추경 효과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시장에 줄 수 있는 그 충격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모멘텀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네. 조금은 커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고 예. 게다가 리커창 총리가 그냥 그런 지금 경제 둔화를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하고 철강업계 물론 리커창 총리는 좀 상관은 없겠지만 구조조정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어떤 정책 변화 모멘텀 그게 뭐 일단 1차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리 중국은 지금까지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다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하한선이 있습니다. 기준 금리의 한 70% 수준까지. 네, 지금 한 4.2%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 그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에는 더 낮아질 여지가 있는데 규제로 이제 묶어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실세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어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충분히 이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 좀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대형 은행들은 수익성이 좀 하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난달에 은행 간 금리 파동을 이제 겪었고 처음으로 어떤 한 수를 둔 셈인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의 어떤 그 하한선 규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통화 완화의 어떤 그런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근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 네. 메커니즘을 통한 안정화 방안, 특히 그것을 금융 자유화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가 조금 작을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인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진핑 정부,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아닌가. 사실 그동안에는 서방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풀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한꺼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화, 자유화, 금융 자유화를 향한 어떤 개혁 이런 기조는 계속된다라는 것이고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화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서 그 다음 수는 또 무엇일까 이렇게 네. 우리가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금융 자율화 이 중국에서의 측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국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피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는 이제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점에서는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번 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뭐 실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올드 뉴스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정책 환경이 다시 한번 좀 완화적인 기조, 부양적인 뉘앙스로 좀 바뀌고 있다,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증시의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2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조기 출구 전략, 출구 모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푸시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그걸 지나고 보니까 실물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여기에 부담을 크게 느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뭐 버냉키도 한 발 물러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결국은 사실은 서슬이 펄했는데 한 발자국 물러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이제 자민당의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아베노믹스가 조금 더 갈 수가 있다. 물론 우리 경제 증시에 부담은 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서 다시 완화적인 기조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좀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황이라는 것이 선진국 증시에는 좋지만 신흥국 증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최근처럼 로테이션 자체가 좀 되돌려지는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안정적인 신흥국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 기조 변화가 증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이 중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